네, 안녕하세요. 빠숑이 만난 사람들, 빠세 초대석. 네, 2022년도에도 굉장히 또 신박한 계획들이 많잖아요.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부동산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급도 있고, 이런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맞이하는데, 일단은 상큼하게 신속통합기획의 발표를 하니까, 내년에 조금 더 저희가 체크해 볼 것들이 많을 것 같고, 희망을 기대해 볼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방송으로 특별히 투미부동산의 김재경 선생님 모셨으니까요. 오늘 한번 화끈하게 다 풀어주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려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신속통합기획 자체에 대해서 준비한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예요. 어디가 지정됐는지, 그 신속통합기획을 우리가 들어가려 했었을 때 매수할 수는 있는지, 매도할 수는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각종 대책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민간 재개발, 공공 재개발, 이것도 공공 재개발도 5, 6 대책, 2, 4 대책, 이게 접근 방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실 이게 뭐지 싶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정리할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머지는 앞으로 재개발이 될 만한 데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까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신통기획 민간 재개발이 정말 인기가 많았었어요. 우리가 신청 지역이 102곳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인기가 있었던 게 기본적으로 그동안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약간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공공 들어가면 좀 일단 인기가 없어. 그렇죠. 네. 사실 어떻게 따지면 이름 네이밍을 되게 잘 지었어요. 원래는 신통기획이 아니라 공공기획이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공공기획이라니까 공공재개발은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름을 바꿨죠. 신통기획으로. 진짜 신통하게 이름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정말 신통하게 잘 지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각지에서 우리도 민간 재개발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신청이 쇄도했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 많은 지역들 중에서 어디가 신청되었는지는 자,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2021년도 12월 28일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딱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서울특별시에서 후보지를 21곳을 지정했어요. 그리고 이 중에는 도시재생지역도 4곳이 지정이 되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쭉 이렇게 발표 내용들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페이지들이 쭉 있게 되는데 이 내용들은 지금 한 번에 다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일단 하나하나씩 보면서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정된 면면들을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창신숭인이에요. 원래 뉴타운이었었잖아요. 네. 네. 여기 창신숭인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정말 상징적인 곳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전에 빠숑의 세상답사기에서도 저희가 그 예정집 특별편을 해가지고 1, 2, 3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노후도 체크가 무조건 중요하다. 그리고 예정지 투자를 했을 때 법적인 검토들 이런 거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좀 이런 데가 지정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었었던 게 창신숭인 뉴타운이었는데 네. 그때 창신숭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말했었던 핵심 중 하나가 요게 노후도도 맞고 그리고 주민들 열망도 높고 그리고 위치도 너무 좋고 그리고 좀 이런 얘기는 좀 뭐 그렇게 직접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청에서 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이 왔다 갔다 할 때 저기 괜찮은데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 사장님이 다니거나 대통령님이 다니시는 길은요 늘 깔끔하고 늘 길이 안 막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빨리 조치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얘기하겠죠. 여기가 정말 앞으로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여준 곳이 바로 창신숭인이에요. 여기 창신숭인 뉴타운의 상징성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딱 이제 재개발하면서 뉴타운 지정한 것도 많지 않았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님 때 지정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해요. 2007년도인가? 그때 이제 지정이 되었었는데 근데 웃긴 거는 여기가 뉴타운 출구 전략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 있었을 때 뉴타운 출구 전략 1호였어요. 네, 취임하자마자 그냥 네. 날려버리셨죠? 여기가 뉴타운을 해제해버린 네. 1호 사업장이고 네. 또 정말 상징적인 게 도시재생 1호 선정 지역이에요. 맞아요. 그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도시 재생으로 뭔가 박원순 표 작품을 만들려고 했던 1호 작품.
그 기존의 뉴타운의 출구 전략을 빼버리면서 도시재생 1호로 선정했는데 여기에 또 도시재생이 또 해제가 되고 주민들이 우리 도시재생 취소해달라 해서 해제가 되고서 또 민간재개발 1호 사업장으로 신통기획 1호로 이번에 지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상징적이다. 이제 앞으로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프레임들이 이제 민간 재개발 쪽 그리고 그 전에 도시 재생보다는 재개발 쪽으로 이제 간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더군다나 그걸 노리고 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맨 앞에다가 놨잖아요. 그러네요. 저는 이게 좀 인지를 하고서 한 게 아닐까. 창신숭이는 조금 뭔가 시장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사실 이제 청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장동, 청량리, 뭐 이제 각 구별로도 하나씩 해놨었어요. 그래서 좀 굵직굵직한 데들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당장 이제 해제된 지역들 중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었던 데들 중 하나가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마천 5구역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마천 뉴타운도 해제된 곳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천 5구역도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이게 면면들을 보면 되게 위치 괜찮은 데들도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신통기획으로 지정이 된 곳들을 보게 되면 위치들이 괜찮네, 좀 주목해보면 좋겠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네. 보게 되면 와. 정말 구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신청했는데 지정은 사실 이변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이제 서울 전체 25개구 중에서 25개 내외로 25개 내외로 지정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로 많으면 2개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2개도 없고요. 하나씩. 딱 하나씩. 예, 그리고 4개 지금 빠지고. 네, 4개 여기서도 서초구는 애초에 신청이 없었었는데 네. 강남 빠져나가고 중구 빠져나가고 광진구 빠져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서 오히려 조금 덜 지정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왜 덜 지정했는지도 약간 생각나는 부분들도 있긴 해요.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디가 나중에 지정될까랑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지정된 면면들을 보게 되면 정말 좋은 데들 많죠. 우리가 공덕동 A, 여기도 정말 위치가 괜찮고. 마포의 원래 오리지널 도심이었었죠. 예, 아이언 뉴타운 개발하기 전에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요쪽 되게 좀 우스갯소리지만 마장동 382 일대, 여기가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정말요? 제가 성동구 토박이란 얘기를 했었는데, 네. 마장동에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양가에서 도움 받은 것도 없이 그때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게 마장동에서도 여기 일대가 되게 경사지고 네. 위치도 별로 안 좋고 역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고 막 그런 동네예요. 마장동 하면 이제 우시장, 축산 이런 거 생각나가지고. 오히려 축산물 시장이랑도 떨어져 있는 곳이죠. 오히려 그 축산물 시장 옆에 마장동 현대 아파트도 제가 거기서 오래 살았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오히려 축산물 시장에 가까웠는데 여기 마장동은 되게 언덕진 곳이에요. 오히려 더 취약한. 네. 그런 곳인데 여기도 이번에 지정이 됐고, 저희 할머니 집이 되게 오랫동안 여기 있었던 게 있는데 여기가 갑자기 재개발로 지정이 되면서 야, 이게 축하할 일이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예전에 살았던 집이 폐허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철거가 된다라고 하니까 약간 이제 좋아해야 될 수도 있고, 김재경 생각 부셔진다 라고도 생각합니다. 자. 네. 어차피 대한민국의 트럼프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그 분명히 생가터는 앞에 그 비석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을 겁니다. 네. 이정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될지. 일단 되게 우스갯소리로 좀 이번에 지정되는 거 보면서 여기 철거되기 전에 한번 꼭 영상으로 담아놔야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했습니다. 네, 꼭 영상에 TV에서 볼 수 네. 있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여담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정된 곳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싶잖아요. 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바로 대책이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정책은 정말 몸을 사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몸을 살린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 정권에서 집값들을 이렇게 많이 올려놨는데 서울시장님이 뭔가 발표를 해가지고 가격대들이 막 뛰어올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욕을 먹겠죠. 그렇죠. 또 가뜩이나 또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게 부정적인 여론이 올라간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해 하시죠. 그러니까 뭔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시켜 줄 거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막상 획기적으로 완화를 시켜주고 그렇게 막 방향성이 움직여진다라고 하면 언론에서는 이게 서울시장 때문에 여기서 뭐 이제 불난 집에 막 부채질한다 이럴 그렇죠. 수도 있고 어떻게 따지면 현재 집권 여당에서는 우리가 잘못한 거는 아니다. 약간 정책이 효과가 나올 때가 됐는데 서울시장이 고춧가루를 뿌려서 이게 안 됐다라고 네. 이게 비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몸을 사린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향후 어떻게 지정될지 하다못해 이번에 빠진 데들 있잖아요. 네. 정말 굵직굵직한 데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오히려 창신승인이 된 거는 상징성. 아까 도시재생 1호 사업지라는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뉴타운 네. 출구 전략 1호자. 이러니까 여기 창신승인이 약간 조금 상징성으로 1호로 들어간 거고 네. 오히려 나머지 지역들 중에서 정말 여기는 대박이다 했었던 데들은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 생각에도 지금 100% 동의하는데 향후 흥행 카드를 위해서 이렇게 좀 히든 카드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하나씩 좀 빼둔 게 아닌가. 그렇죠. 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현 서울시장님의 목적은 일단 관심사는 재선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6월 1일 날이 재선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임기가 실제로 비판하는 사항들 중 많은 게 1년짜리 임기를 뭘 할 수 있냐라는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신통기획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이제 출발하면 본격적인 본 지구 지정이 되는 거는 이제 내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실 이것도 어떤 의미냐면 자 봐봐 우리 신통기 이렇게 지정해줬어. 네. 다음 서울시장도 나 뽑아줘야 되는 거 알지? 딱 이건 거거든요. 네네. 만약에 제2의 박원순 서울시장님 같은 분이 와서 재개발을 반대한다 네. 라고 하면 그대로 다 엎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가긴 가면서 근데 제가 얘기해드렸죠. 지정은 하긴 할 거예요. 이런 떡밥들을 뿌려놔야지 약간 본인의 이제 표심도 잡아가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또 우려스러운 게 이런 걸 너무 남발을 해버리면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 기사에서 신통기획 지정했더니 빌라 가격대들이 2, 3억이 뛰어올랐다 이런 기사 뜨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많을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바로 무엇을 꺼내드렸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버립니다. 맞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선정지 21곳을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고 얘가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2022년 1월 2일부터 발효가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영상이 올라갈 때는 이미 늦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장은 장난 아니에요. 막 전화가 불통나고 예. 그러니까 뭐 요즘 언론 보면 이게 거래가 침체됐다, 뭐 급매물이 나온다 이러잖아요. 현장은 기회만 있다라고 하면 막 달려들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난 아닌데, 근데 이거를 이 기사화가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바로 지정해 버린다.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는 뭐 그냥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뭐 강남이라든지 잠실 일대 뭐 이렇게나 좀 지정하고 그 다음으로 뭐 압구정이나 뭐 성수나 여의도나 이렇게 지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목동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지정했는데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신통기획 지정들 그리고 5, 6대책 공공재개발도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디테일하게 몰라도 상관없었지만 이제는 좀 알아둬야지 된다라는 거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실소유자만 거래해라. 그냥 투기 목적의 가수요를 차단시켜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전제 조건이 무주택자만 매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집이 있는데 여기 또 살려고 해. 너 이걸 왜 사?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무주택자가 사기만 하면 상관없냐?
실소유 목적이 되니까 거기에 실거주를 한다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매매 계약이 가능합니다. 일단 무주택자여야 되고 무주택자를 하더라도 실제 거주해야 된다는 것들을 명확히 증명해야지 네. 이것들을 인수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거 얼마나 거주해야 되느냐? 2년입니다. 네.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허가를 못 받았다 아니면 허가를 받았는데 그냥 위반해가지고 그냥 허위로 했다라고 하면 그냥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을 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계약을 무효로 처리해버리게 됩니다. 벌금도 내고 무효도 되는 거죠. 네, 계약 자체가 이것도 무효로 벌금만 되는. 내게 되면은 벌금 내고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벌금만 내고 뭐 취득세 내듯이 이건 비용으로 처리해 버릴 수도 있는데 네, 무효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자기 거주, 자기 경영 이게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해야 거주해야 되고요. 되고, 예를 들어 상가 상가나 같은 경우, 통건물 그렇죠. 같은 걸 산다라고 하면 직접 경영을 해야 돼요. 사업자를 등록하고 거기서 영업을 해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통건물 같은 거면 통째로 다 할 필요는 없고 일부만 그렇죠, 그렇죠. 이라도 하고 나머지는 세를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시죠. 네. 그리고 뭐 거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가구 건축물이면 혹은 단독주택이지만 층이 좀 나눠져 있으면 내가 일부는 거주하고 나머지는 세를 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네. 부분도 알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2년 동안은 당연히 매매나 임대가 안 되겠죠. 내가 취득하고서 1년 뒤에 바로 또 팔아야지? 이거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매수하는 사람만 이게 문제일까요? 매도하는 사람도 문제겠죠. 네. 당장 실거주가 가능한 사람한테만 팔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실거주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공실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든가 이런 집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약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가 딱 재개발 지역에서는 어디를 떠올리며 보면 좋으냐? 바로 성수전략정비구역입니다. 그러네요. 하나네. 예. 왜냐면 다른 데들 같은 경우는 민간 재개발 다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뭐 전매 금지 있는 거는 좀 논외로 치고 이제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하고 5, 6대체 공공재개발은 약간 조금 느낌이 다른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민간 재개발 중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인 게 성수전략정비구역 뿐이고요. 이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일전에 2022년도 주목해야 될 재개발지역 탑5 저희가 영상 찍었었을 때 맞습니다. 성수가 있었었는데 네. 그게 한남 성수가 원래 가격대가 항상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한남 뉴타운은 투자 금액이 22억, 23억 들어가는데 성수는 뭐 잘하면 18억에서 뭐 21억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이것도 매매 금액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남과 비교하면 투자 금액이 한 4억이 더 싸다. 이게 어떻게 따지면 성수전략정비구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산 가치가 깎여 나간 거니까 안타까울 수 있지만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기회죠. 얘기를 해드린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신통기획으로 지정된 곳들을 뭐 투기꾼들이란 표현, 뭐 이제 정부 고위공직자, 정부 관료분들은 약간 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면 진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뚫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무주택 실소유자잖아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신통기획이 오히려 기회의 장을 열 수도 있겠다. 내 집 마련, 여기에서도 서울의 신축 아파트, 입지 좋은 곳을 원하시는 분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였다라는 게 사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안 좋긴 하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약간 거래 가격이 다른 일반적인 거래가 풀려있는 재개발보다는 눌려있으니까 잘 눈여겨보면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라고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정리해 보자면 네. 빠숑의 세상 답사기를 빠숑의 세상 답사기와 투미TV를 항상 잘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도 조금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입니다. 네. 근데 전매가 예외로 있는 사항들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보유 5년 거주한 물건들은 거래가 가능하고요. 뭐 이제 유학이라든가 해외 이민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뭐 이런 특이한 사유들, 꼭 이사를 팔고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네. 그것도 세대 전원이 전원이, 이런 경우는 또 매도 가능하고 또 그렇죠. 333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3년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안 했다든가, 사업시행 인가로부터 3년 동안 착공을 안 했다든가, 착공으로부터 3년 동안 준공이 안 떨어졌다든가, 이럴 때 3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또 전매가 가능하고,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랑 이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또 여기서 또 많이 물어보는 게 관리처분 인가하면 전매 안 된다라던데 라고 묻는 분들 많지만 2018년도 1월 24일 전에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한 재개발은 전매 금지에 예외되는 부칙사항이기 때문에 전매가 자유롭다라는 부분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랑 조금 헷갈리지 말라라는 의미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통기획 자체는 재개발이잖아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제 전매 금지를 묻겠지. 지금은 전매가 자유로울 테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뚫어서 내가 살 수가 있다라고 하면 정말 주목해 보라는 이야기 해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디가 지정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사실 조금 힌트들은 이미 다 나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전에 빠숑의 세상 답사기에서도 얘기했었던 것 중 하나가 애초에 정부의 공식 보도자료를 잘 챙겨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2021년도 9월 23일에 서울특별시 보도자료인데 지금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라고 했었던 거는 바로 어떤 식의 선정 기준이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그때도 얘기드릴게요. 법적 기준 요건은 무조건 충족해야 된다. 노후도라든지 연면적이라든지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이런 법적 요건도 미충족했는데 단순히 동의율이 높다고 신청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해드렸었고요. 그런데 이번 신통기획에서는 보다 더 명확하게 갔다는 얘기했죠. 법적 요건만 간신히 충족을 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감점이 있게 되는데 노후도도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 호수밀도가 얼마나 이제 열악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가점들이 더 높고요. 그리고 주민이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도 감점, 사용비용 보조에 대해서도 감점, 그리고 면적 이런 부분들도 있고 신축이 많으면 또 감점, 이런 식으로 그 현황에 대한 부분들에 가감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그때 제가 딱 하나만 기억하라는 얘기했죠. 바로 신축 빌라. 신축 빌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후 연면적 당연히 떨어지고요. 노후 동수 떨어지고요. 그리고 주민 반대도 많아지죠. 왜냐하면 신축 빌라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입주권 여부도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떨어지게 되고 사업성도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신축 현황 자체는 애초에 뭐 없으면 없을수록 가점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또 지금 그 신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주차장 심각지역까지도 어떻게 따면 모든 신축이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점수가 다 깎여 나가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신축 빌라 많은 데들 피해라 라는 얘기 했었었고 또 옆에 보게 되면 이제 권장 사항들도 있잖아요. 어디가 지정되는가 라는 부분들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정된 곳들의 면면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부동산 플래닛을 추천을 좀 많이 했잖아요. 네. 이 부동산 플래닛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반영이 그렇게 그냥 즉각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현장을 가서 또 지어지는 게 있는지 봐야 된다라고 했었지만 일단은 우리가 러프하게 그냥 대략적으로 검토하기는 딱 좋다는 얘기 했는데 창신승인도 일전에 노후도 이야기 했었을 때도 아주 뭐 이제 좀 심각하다 노후도가 이런 얘기 하면서 이번에 지정된 곳들 보게 되면 신축 현황들 그리고 노후도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옆에 보게 되면 이제 천호 이쪽도 지정이 됐었죠.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여기 부분들도 보게 되면 신축들이 많지 않구나. 그리고 마천 5구역 여기서도 좀 재밌는 게 모양을 보게 되면 신축 있는 데들은 또 재척시키고서 또 움직였다라는 부분들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지역을 진행하려고 했었을 때 신축이 너무 몰려있는 것 주변은 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신림 7구역 같은 경우도 결국 현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좀 시급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지정될 지역들
사실 이번에 신통기획에서 떨어졌다 해가지고 끝이 아니거든요. 다음 신통기획도 있고요. 당장 공공재개발 2차 공모도 이번에 열렸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지원해 나가면서 어디가 지정될 수 있을 것인가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려 했었을 때 사실 이번에 신통기획이 지정된 곳들의 면면들을 보게 되면 좀 느낌들이 있어요. 일단 노후도는 기본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 좀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썼었잖아요. 그렇죠. 시장님이 약간 조금 고민을 좀 한 것 같다. 네. 그래서 원래는 구별 하나씩이 원칙이라고 했었었는데 여기도 구별 하나씩을 하려고 했었지만 약간 반대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구, 광진구, 강남구 이 세 개의 자치구는 이번에서 뺐다. 애초에 서초구는 없었었으니까 네 개가 미선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뭐 이제 보게 됐는데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냐라는 부분이에요.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는 좀 어떤 식으로 평가하냐면 시장님께서 좀 부담되는 데들이 피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게 뭐 강남에서도 뭐 대청마을 말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떨어지니까 이제 우린 끝인가 라고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번에 대청마을 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이렇게 위치 좋은 곳에 하면 당연히 효과는 있는데 시장님이 좀 부담스러울 거라는 거죠. 여기 지정됐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강남권은 빠숑이 세상답게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강남 쪽은 지정되기 좀 어려울 거다. 뭐 강남 빼고서 강북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실제로도 지정된 현황들을 보게 되면 강남은 결국 빠졌죠. 왜냐면 여기를 지정해버리면 또 막 언론을 막 다 찾아갈 거잖아요. 여기 대청마을이 지정됐어요. 막 다 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되면 입지가 어쩌고 막 하면서 막 주민들 막 그냥 이렇게 얘기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데들을 빼버렸고 실제로 면면들을 보면 진짜 될 거다라고 생각했었던 곳들이 몇몇 군데가 좀 빠졌어요. 오히려 창신승인 같은 경우는 진짜 된다고 얘기했던 게 상징성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뉴타운 해제 1호, 그리고 도시재생 1호, 이러면서 신통기획 1호, 이러면서 약간 프레임, 전 시장님의 이제 도시재생을 다시 업고 민간 재개발의 시대를 연다. 이런 상징성 덕분에 위치 좋음에도 불구하고 창신승인이 된 거였는데, 그런데 다른 데들, 대표적으로 어디를 얘기를 드냐면 용산이 조금 위였다 라고 합니다. 용산이 청파 2구역이 됐어요. 네네. 뭐 청파 2구역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 저는 두 가지 후보로 압축을 했거든요. 일단은 11개의 구역에는 신청을 했었는데 제일 많이 시청했었죠. 네, 제일 많이 신청해 여기서 4개를 용산구청에서 압축해서 서울시로 올렸어요. 그 중 하나가 서계동, 청파동, 그리고 원효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남 1구역 이런 한남 식으로 맞습니다. 예. 했는데 서계동은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쟁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신축도 신축이지만 신축 근생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약간 나중에 가서 입주권이라든지 좀 다툼의 여지가 조금 있어서 위치는 너무 좋은데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효로 쪽 같은 경우는 좀 구역이 조금 작았었어요. 그러면 한남 1이나 청파 2인데 사실 청파 2는 다시 보게 되면 구역이 조금 이제 기형적이긴 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사항들을 보게 되면 모양이 일단은 대로변에 접하기는 해야 되니까 약간 살짝 이렇게 만들긴 했고 신축들을 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거지로 맞췄던 거죠. 그러니까 구역 자체는 되게 넓고 정말 좋은 위치인 거는 맞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신축들을 좀 빼내고 간신히 이제 요건 맞춰서 했어서 사실 한남 1이 되면 워낙 매머드급이니까 가장 위치가 좋잖아요. 파급력도 크고. 그렇죠. 근데 오히려 파급력이 너무 커서 좀 빼지 않았나. 한남 붙으면 좀 이제 아무래도 집중도가 아마 창신승인을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번에 떨어진 데들은 이제 끝인가요라고들 얘기하는데 노후도가 맞았다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가 좀 앞으로 노후도가 깨질 걱정들이 없다. 예를 들어 신축 빌라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참고해 봤었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내년 또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시장님께서 너무 파급력이 큰 데를 지정해 버리면 정치적인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 드린 게 그러면 이제 내년에 재선이 만약에 성공했다 라고 하면 이제 임기가 보장돼 있잖아요. 이제 마음껏 펼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졌다라 해서 너무 실망하기보다도 이제 다음을 좀 주목해 보자 라고 강조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서도 또 얘기해 드리는 게 좀 높아심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예정지 투자를 항상 말했을 때 무조건 들어가라는 얘기를 안 해요. 기간이 정말 길다. 아무리 신통기획 빠르게 간다 하더라도 저는 입주까지 한 10년 보거든요. 지금 정비구역 지정까지도 한 2년 걸린다는 얘기도 하는데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물론 신통기획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게 뭐 일반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 아무리 빨라도 8년에서 10년인데 얘를 좀 단축시킨다라고 해도 인허가만 좀 빠르게 해주는 거거든요. 나머지 우리가 뭐 이주 철거라든지 이런 기간들은 당연히 다 동일하게 갈 수 있어서 동일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좀 한계가 명확하다. 대신 뭐 좋은 점을 보면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좀 내가 좀 길게 보고 접근해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예정지는 사실 자녀한테 사준다든가 노후도를 잘 체크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죠. 그러면서도 또 어서 김재경 소장이 여기 예정지 된대요 라고 말했다라고 하면 거짓말인 거 아시죠? 어서 저도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여기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소문이 돈다라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야 뭐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게 그런 조건들이 부합합니다. 그런 얘기였겠지. 됩니다는 또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건 네. 별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네.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입주권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이전에도 항상 말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당장 이제 선정된 권리 선정 기준일은 2021년도 9월 23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나중에 공모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항상 우려되는 게 신축 빌라 계속 지어지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좋은 정책을 내놨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향후 공모하는 민간이라든지 공공이라든지 가릴 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2022년도 1월 28일을 권리 선정 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재개발 예정지들의 항상 공통적인 걱정 중 하나가 우리 이번에 떨어지면 신축 빌라가 또 난립해가지고 노후도가 깨지면 어떡하지? 이게 고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차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일단은 멀쩡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본 계획 수립일이 2010년 7월 15일 전후로 달라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99.9% 기존에 구역 지정됐었던 재개발 지역들은 구조래인데 얘네들은 2008년 7월 30일 전까지 건축 허가를 받으면 입주권이 나오고요. 그리고 신조례로 가는 애들은 권리 선정 기준일 전까지 준공이 나야 돼요. 이게 또 서울시 얘기랑 약간 좀 변수가 있긴 하지만 뭐 자세한 거는 뭐 유튜브에 신축 빌라 입주권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렇죠. 일단 서울시 입장 자체는 준공이 떨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권리 선정 기준이 그럼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7조에 권리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권리 선정 기준이 그럼 언제냐라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쟁점인데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신통기획 민간 재개발은 2021년도 9월 23일 앞으로 공모가 되는 애들은 2022년 1월 28일이다. 일단 여기는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네. 하지만 우리가 정비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네. 민간 재개발, 재건축도 있지만 공공도 있고 공공도 5, 6대책, 2사대책 이렇게 있는데 2사대책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처음에 2021년도 2월 4일 이후로 신규 매매 계약한 사람들 싹 청산 이렇게 갔다가 바뀌었죠.
국회 본회의 의결일 이후로 2021년도 6월 29일 이후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람들은 청산이다 이렇게 바뀌어 나왔고요. 네. 아무튼 우리는 지금은 살 수 없다. 이게 핵심인 거고 5.6 대책 공공재개발에 대한 권리 산정 기준일은 2020년 9월 21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사대책 같은 경우 사실 다 6월 20... 이사대책도 사실 다 2021년도 6월 29일인 건 아니지만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전에 빠숑의 세상답사기에서 공공재개발 완벽 정리하면서 올렸었던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기도 안 타고 참 좋네요. 그 미리 찍었던 영상들이. 네. 그래서 공부할 게 좀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공공재개발도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느냐라고 하면 딱 좋은데 하나가 더 튀어나왔어요. 뭐가 튀어나왔죠? 신통기획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이때다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바로 언제 어떤 발표가 났냐 2차 공공재개발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통기획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신통기획만 바라보니까 공공재개발은 조금 인기가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신통기획 발표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통기획 발표가 끝나니까 자, 야 우리 2차 공모 시작했어. 그러고 딱 기다렸다는 듯이 너네 신통기획 떨어진 애들도 선정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서울시가 이번에 선정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애들도 신청 가능하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27일 선정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 가능하며 네. 써 있네요. 아주 그냥 볼드 표시로. 그러니까 딱 이제 기다린 거죠. 이제 원래 좀 밀렸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1차 선정 같은 경우는 공모가 2020년도 9월 21일이었어요. 그런데 신통기획이 나타나니까 원래 조금 1년 뒤에 다시 공모를 하려면 또 9월 달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12월 말에 그게 공모가 시작했죠. 그러면 여기서도 투기방지 대책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5.6 대책 공공재개발도 이제 나눌 필요가 있죠. 1차 후보지 같은 경우는 2020년도 9월 21일, 2차 후보지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2월 30일이다. 이렇게까지 기억하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야, 깔끔. 그래서 내가 어떤 대책이냐, 이사 대책이냐, 5.6 대책에서도 1차냐, 이번 2차냐? 2차로 들어가냐, 그리고 신통기획 1차냐, 그러면 아직 안 나왔지만 향후 공모하는 애들은 권리 산정 기준이 언제냐, 이런 부분들을 딱 이 화면에 잘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깔끔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신통기획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멋대로 투자하면 사실 또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항들을 잘 예의주시 하셔가지고 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항상 강조하는 게 잃지 않는 투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투자의 본질이겠죠. 네. 원래인 버핏의 1법칙, 2법칙이 다 그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신통기획 하면서 사람들이 막 들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투자하는데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깔끔한 정리 감사하고요. 이번 신통기획 발표와 더불어서 그 이전에 있는 그런 정책들과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명쾌하게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공모까지도 이런 게 또 시작이 되었다까지 예고해 주시는 바람에 아마 이제 이 재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시간이 깔끔한 정리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네. 예, 정말 신통기획 깔끔하게 정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풀어가도록 하시죠. 네, 1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현황부터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단 대세장으로 가고는 있어요. 그렇죠. 일전에 신통기획 영상을 찍긴 했었지만 그보다 앞서서 2021년도 5월 26일에 재개발을 가로막는 대목 주제 중에서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했었거든요. 이게 네.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민간 재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길이 열렸었고 이번에 출발했었던 게 바로 신통기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신통기획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5.6 대책 공공재개발도 이제 출발을 했었었고요.
신통기획, 즉 민간 재개발로 가는 게 더 인기가 높아서 그렇지 5, 6대책 공공재개발은 2, 4대책 공공재개발과 다르게 그래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공공재개발이다 보니까 인기 많았죠. 인기가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2차 공모도 많은 지역들이 신청을 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재개발의 길이 열렸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 2차 공모도 떴잖아요. 특히 1차 신통기획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이쪽에 공공재개발 2차 공모에 다들 몰려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꼭 대학 수능 같아요. 수시에 떨어진 사람들 다 그러네요. 정시로 다 몰려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음에 막 추가 합격 막 네, 이제 추합. 기다리고 있고 네. 이번에는 붙어라 막 이럴 네,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재개발에 대한 스터디가 많이 된 거죠. 음.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재개발 지역 조합설립 인가하면 안전하다라고 저는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조합설립 인가나도 해제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해제된 구역들도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게 면면을 보게 되면 서울시장님께서 직권으로 그렇게 날려버린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네. 뭐 문화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음.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주민 동의를 받고 간 거예요. 그렇죠. 주민들이 최소 30% 이상이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찬반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깨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해지가 되는 건데 지금은 스터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전에는 재개발 지역들 하면 뭐가 안 됐고 뭐 그냥 분담금 많이 내고 막 비대위 나타나고 했는데 지금 그거를 극복하고서 입주한 아파트들 가격들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파트로 가자. 그리고 창신승인이 정말 상징적인 곳이라고 얘기했었던 게 도시재생에 그렇게 1,000억 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네. 벽화 좀 칠해주고 뭐 보도블록 좀 이쁘게 깔아주고 그렇다 한다 해서 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 것도 똑같고 차라리 그 1,000억을 재개발할 때 사업성을 조금 지원해 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한데 마중물이었으면 아마 민간 자체적으로 아마 돌아갔을 것 같아요. 신통기획처럼 인허가만 좀 지원을 해줘도 얼마나 그렇죠. 좋아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이번 시간은 좀 높으신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당위성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재개발 자체를 놓고 보면 아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특히 재개발은 그나마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재건축은 완전 탄압의 대상이잖아요. 완전히 철저하게 지금 막 누르고 있죠. 예. 저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도 그때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애초에 공익성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게 당연하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재건축은 이제 현금 청산자들 있잖아요. 반대해가지고 나 분양 신청 안 했어. 입주권이 안 나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매도 청구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매도 청구 소송이 아니라 수용의 권한이 있어요. 강제 수용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100%라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재개발은 명도 소송 걸면 100% 승소예요. 네. 물론 이제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서 뭐 조합이 잘못한 게 있으면 패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은 그냥 무조건 승소합니다.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고 이게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큰 틀이 있는 거거든요. 재개발은 살짝 조금 그래도 뭐 괜찮게 보고 재건축은 완전 미워하고 하는데 저는 둘 다 이뻐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둘 다 이뻐야 된다. 예. 이쁜 말씀하셨네요. 네. 공급이 너무 적어요. 빠숑님이 최근에 투미TV 출연해가지고 뭐 2022년도 경기 전망을 해주셨을 때 쓰셨던 표현 중 하나가 떨어질 이유가 없다. 여기서도 서울 같은 경우는 그냥 항상 안전한 상품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문제는 이 서울의 공급도 순수한 공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게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뭐 서울도 공급이 많다, 뭐 헬리오시티, 강동구 입주 폭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표면적인 공급량만 보는 게 아니라 순수한 공급량을 봐야 되는데 서울은 빈택지가 없잖아요. 네네. 다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그럼 멸실주택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입주한 재건축 단지 중에서 가장 단일 규모로 컸었던 게 송파 헬리오시티였잖아요. 9,510세대가 들어섰는데 여기서 임대주택은 사실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일반 분양을 생각해보면 1500세대밖에 안 됐어요. 이게 한계가 있었던 거고, 송파일류시티 입주했었을 때 전세 가격은 출렁이었었지만 매매는 그렇게 타격이 없었었어요. 왜냐? 조합원들은 전매금지 기간에 묶여있죠. 그렇죠. 일반 분양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었지만 일반 분양도 웃긴 게 준공 떨어지자 팔게 되면 단기 양도세로 가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너무 강조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기 양도세율 77% 이렇게 되면 팔지도 못하는 거고, 그러면 임대 물량이도 나오냐라고 하는데 실소유를 해야지 비과세 혜택도 많이 주고 다 실거주 요건 강화하고, 더군다나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일명 전월세 금지법도 시행이 됐죠. 네네. 무조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다 보니까 임대차를 못 넣는 거죠.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서울에 공급이 있다 하더라도 이 순수한 공급이라든지 타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가려볼 필요성이 있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순수한 공급이 돼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늘어나는 데도 있지만 오히려 줄어드는 데도 있어요. 그렇겠죠. 이게 정확하게는 세대수가 아니라 가구수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재개발 지역에서 다가구를 가지고 있어요. 8가구가 산다 하더라도 입주권은 하나.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요게 뭐 2가구가 살고 있는데 입주권은 하나. 또 뭐 빌라 지역들 보다 보면 대지 뭐 8평, 4평짜리도 있고요. 뭐 무허가도 있고, 그런 애들을 다 25평, 33평, 45평 이렇게 정형화돼서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늘어나는 데들도 있지만 줄어드는 데들도 있어요. 서울은 순수한 공급이 더 늘어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죠.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공급이 순수하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 오히려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는 야 이것 봐라,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들기도 한다며, 그러면 이거 재개발하면 오히려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볼 필요가 없는 통계 중 하나가 주택보급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 통계를 왜 들고 나왔냐? 정부가 사실 그동안은 공급이 항상 충분하다는 스탠스였잖아요. 최근에 보도 자료를 보면 계속적으로 공급에 대한 시그널도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아라 라는 스탠스죠. 그러니까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택 보급률 자체는 2008년도에 100을 넘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마지막으로는 104까지 넘어갔지만 주택 보급률의 맹점이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주택들이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파트, 여기서 신축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빌라도 주거 환경이 열악한 빌라, 여기서 반지하, 여기 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수치인 거고요. 여기서 더 웃긴 거는 서울은 이마저도 100이 안 돼요. 소득 수준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네. 단순히 숫자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양질의 주거 형태로 넘어가는,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에 맞는 이런 주택 공급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울은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요. 인구 소멸 지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게 되면 사실 도심지로 더더욱 가야 된다. 빠숑님이 저희 투미TV 나왔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서울 인구가 줄고 있는 게 네. 서울이 살기가 뭐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전출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도에 간 수요들도 결국은 서울의 대기 수요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서울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여기서도 서울의 빌라 공급이 아니라 서울의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 중요하다. 경기도의 상기 신도시다라고 이렇게 지어놓지만 이것도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상기 신도시가 언제 영향을 줄 것이냐, 정부는 뭐 5년 얘기도 하지만 솔직히 5년 불가능이라고 보고요. 근데 만약에 진짜 5년 내에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 동탄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동탄 맨 처음에 1동탄 입주했었을 때 허벌판이고 학교도 아직 개교 안 하고 인프라도 없고 했었을 때는 뭐 사람들이 그때 유배에 가는 것 같다 라는 표현도 썼었거든요. 네네. 처음에 입주하는 사람은 고생을 해요. 맞아요. 나중에 인프라가 갖춰지고서의 실질적인 가치가 부여되게 되는 건데, 상기 신도시도 진짜 정부의 플랜대로 청사진대로 입주를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상가들도 입주하고 이런 게 다 갖춰진 이후로 보게 되면 사실 진짜 아무리 빨라야 10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빨리 되는 게 그럴 것 같고. 그렇죠. 빨라야 그리고 10년. 이제 이 계획한 대로 다 찰 수 있을 것인가도 좀 의문스럽긴 해요. 그렇죠. 네. 근본적으로는 결국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중요한 건데, 이게 아파트 공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상 주거 상품구에서 탈락하는 주택들이 있다라는 것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어요. 서울시 아파트들도 늙어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일단은 많이 좀 이제 서글프네요. 이제 서울도 네. 그렇구나. 재건축을 풀어줘야 된다고 보는 게 양질의 주거 형태를 많이 풀어줘야 됩니다. 네. 지금 서울에서도 오래된 주택들, 주차하기 힘들고 녹물 나오고 이런 거를 갖다가 살기 좋게 만들어줘야지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이런 프레임에 쌓여 있어서 보게 되면 사실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 주거환경 개선 효과는 재개발이 더 다이나믹하긴 해요. 낙후된 데를 개선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그렇지만 그건 재건축 역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없냐? 아니거든요. 있어요. 네네. 개포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빠숑님이 입지를 워낙 잘 보시니까 한 20년 전에 개포동 이미지는 좀 어땠었나요? 사람들이 강남 맞아? 라는 생각이 있었고 거기가 이제 그 양재천이 있잖아요. 네. 양재천 남쪽이 개포동이고 양재천 북쪽이 이제 대치동인데 평형대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대치동 분들이 이 물 건너가지 말아라. 아이들한테도 네. 예, 그런 좀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게 했고 뭐 이런 용어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개도 포기한 동네. 맞아요. 예,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게 개포동이었다. 20년 전에.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걔도 포르쉐 타는 동네로 맞습니다. 바뀐 게 지금 뭐 아파트가 평당 개포동. 1억이 됐는데 뭐. 예. 네, 그냥 30억이 그냥 훌쩍 넘어가는 동네가 된 거죠. 정부 고위공직자라든지 아니면 진짜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아니면 대선 캠프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왜 완화해야 되느냐? 개포동을 재건축을 못하게 해놨다라고 해볼게요. 네. 계속 걔도 포기한 동네로 계속 냅둬봤다라고 할게요. 그럼 사람들이 어떡할까요? 저기 개포동은 사람 살 동네가 아니야. 그냥 무조건 대치동이야. 이러고 끝낼 수 있겠죠. 그럼 대치동의 희소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더 비싸졌을 거예요. 근데 개포동이 재건축하고 나니까 집값이 올라가서 30억이야. 이거 재건축 나쁜 거네. 이런 프레임에 쌓여 있으면 안 되고 네. 개포동이 개선되고 나니까 주거 환경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좀 오히려 쏠림 현상을 분산해줬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즉 목적성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들을 막 잡고 싶은 거예요. 반포에서는 아크로 리버파크가 대장이지만 나중에는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구가 대장이 될 게 명확하거든요. 네. 이렇게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주택들이 많이 늘어나야지. 그러면 여기 쏠림 현상들이 완화가 될 것이고 그렇죠.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에서도 마포구와 성동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20년 전에 뭐 아현동, 20년 전에 뭐 금호동, 옥수동. 그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네네. 여기가 정비 사업이 끝나고 나니 이제 입지가 보이는 거죠. 뭐 그전에는 3호선 안 지났나요? 3호선 똑같이 지났지만 저기 산동네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니까 지금 옥수동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대들이 2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면서 개발을 통해서 양질의 주거 형태로 바꿔줘야지 강남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시장 선거 후보 당시에 네. 썼던 표현이 있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게 정말 정확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쵸, 그쵸.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올라가요. 네. 재개발 구역 지정됐어? 그럼 이제 더 이상 얘는 빌라가 아니라 신축 아파트가 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빌라가 되는 거고요. 네네. 재건축도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집값이 막 올라가는데 이게 단기적인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서 규제만 한다? 길게 봐서. 예를 들어 목동 신시가지도 뭐 여기가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약간 주거 환경적인 부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 완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면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사실 좀 선택하기 좀 어렵죠. 왜냐면 단기적으로만 보이고 네네. 이게 실질적인 효과는 10년 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대부분 5년 임기, 4년 임기다 보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의사결정을 좀 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나라를 사랑하고 이 서울시를 아낀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좀 말씀하신 대로 중산층 이하 계층 분들이 양질의 주택을 사는 것들을 희망하신다고 하면은 해주시는 게 맞는데 당장 욕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욕 먹는 것들을 감당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보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지금 몇몇 그 제도권 언론사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방송사에서도 가끔 평론하시는 분들 보면은 용적률을 올려주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용적률은 후손들의 것인데 이걸 지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지금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가.
후손들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좀 원리 원칙적인 굉장히 자기가 하는 말이면서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할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사는 사람들도 중요한데. 그렇죠. 당장 힘든데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주자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서울에 주택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긴 한데 여기서도 더 중요한 거는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재건축은 규제만 풀어주면 막말로 1대1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 집행 안 해도 돼요. 인허가만 규제만 풀어주면 주민들이 그냥 1대1 재건축해서라도 양질의 주택들을 만들어줄 텐데 괜히 뭐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규제 때문에 피해가는 거거든요. 네. 자원 낭비라고 보는 게 팩트만 전달하는 리모델링 건축비가 싼 건 맞는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하 주차장도 파고 네. 뭔가 커뮤니티도 넣고 뭐 이런 거잖아요.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게 구조 보강하면서 지하를 파는 게 너무 어렵단 거죠. 돈 낭비예요. 이게 안전진단부터 좀 풀어줄 필요성이 있고요. 네. 구조 안정성을 너무 강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해줄 필요성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2차 안전진단 가면 다 떨어지잖아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없애야 돼요. 완화 정도가 아니라 얘는 없애야 되는데 네. 쉽진 않다는 생각은 해요. 네. 2009년도부터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 중견 건설사들도 다 도산하고 그렇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기 자체가 안 좋았을 때도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끝끝내 못 없애고 2012년도 12월 달에 유예를 해줬죠. 그래서 네. 5년 유예가 끝난 게 2017년도 12월 말이었는데 정치적인 결단이 없으면 쉽지 않는데 공감대가 다 형성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이런 내용으로 방송들을 많이 했는데 안전진단은 솔직히 저는 이게 완화가 아니라 전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목동 아파트가 14개 단지가 있는데 어딘 통과하고 어딘 통과를 못해요. 팩트를 체크해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정치적인 의도지 결국은 재건축을 쉽게 해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것들이지 이거 안전진단 진짜 이건 진짜 안전하고 이건 안전하지 않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30년 차 되면은 해주는 게 맞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사업성이 높은 저층 단지들이 재건축할 때는 정말 부담스럽긴 한데 중층이나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재건축할 시기가 오잖아요. 아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하게 되면은 아마 세금이 생각보다 과거처럼 뭐 8억 4천 이렇게 가지는 않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찰이 필요하잖아요. 현찰. 이 현찰을 이렇게 8억씩 싸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좀 바보처럼 만들지 않나.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들이지 이건 정상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저한테 하시면 돼요. 네. 마무리 멘트만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사실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어떻게 따지면 운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개발 재건축을 저희 아버지는 많이 이제 활동도 하고 대의원 활동도 하고 여기도 조합원 저기도 조합원 하면서 경험들을 제가 물려받고 저 역시도 체감한 게 되게 많아요. 성동구에 제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역변하는 것들을 다 봐왔다라는 거죠. 마장동, 사근동이 지금이야 성동구에서 가장 뭐 이런 표현, 뭐 어차피 저는 여기 살았었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있는 건데 솔직히 좀 안 좋죠. 네. 근데 진짜 20-30년 전에는 마장동, 사근동이 그렇게 나쁜 동네가 아니었었어요. 험난한 데들은 행당동, 금호동, 옥수동이 더 심각했죠. 네. 행당동 여기는 판자촌들도 있었었고요. 네. 그 언덕 장난 아니었고요. 오히려 마장동, 사근동, 왕십리 여기는 평지예요. 성동구에서도. 그렇죠. 네. 진짜 열악한 데들 먼저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정비 사업이 정말 시급하다. 김재경 소장 빌라 너무 싫어한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거죠. 너무 온실 속에만 있으셨던 분들이 서민들의 삶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가. 초상위 엘리트들 얘기가 아니라 중산층들이 살 수 있는 만한 주택들을 좀 많이 공급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하고 좋고 국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좀 그런 주택들이 많이 생기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이슈 있을 때마다 좀 쉽게 잘 풀어주시고 또 그에 대한 저희 또 준비,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시간들을 좀 많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 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